미국 해군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은 미국의 232배에 달합니다. 가공하는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커녕 수리할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있죠. 도저히 이 격차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SOS를 치는 것이고,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이 갖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 건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15일 현지 시각으로 펜실베니아주 칼라일에 있는 미국 육군 전쟁대 국방혁신 서밋이 벌어진 데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해군력 증강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낙점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하게 기술 협력을 넘어서 한국에서 만든 배를 직접 구매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또한 지역 밖에서 미국 밖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박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미국 또한 직접 건조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함선을 많이 확보할 것이다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해군력 확보 증강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안보 과제 중 하나인데 290척 규모의 함대를 2054년까지 351척에서 390척 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30년 동안 새로 364척을 지어야 했는데 1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미국의 조선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이미 중국 해군은 양적으로 미국 해군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질적으로도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은 수십 년의 경쟁을 이뤄서 현재는 1년에 한 척 내지 두 척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실력 캐파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해외에서 만들어진 함정을 가져오려면은 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번스톨레프슨 법과 존스법에 따라서 해외 건조하는 해군 함정을 미국에 가져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예외로 허용하게 해야 한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이제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해야만 하고 그 중에 조선 분야에도 투입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이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과 또 이달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이 선박 건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국방부와 미국 해군은 최근에 이제 국내 주요 주선사에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 요청서 RFI를 발송하면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군함이잖아요. 예. 한국이 그 부분을 충분히 축소시킬 수 있는 건가요? 조선은 이제 상선과 특수선으로 나누죠. 보통 특수선은 이제 해양방산, 수상함과 잠수함이죠. 그리고 쇄빙선, 병원선을 뜻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양방산이 가장 규모가 크죠. 전체적으로만 상선 규모가 큽니다. 한국은 상선은 물론 특수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24년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선을 방문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동시에 최대 20척까지 선박을 건조 가능한 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2024년 미국이 전체 선박 건조량이 4척에서 5척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4배 높은 수치죠. 그리고 건조 기간도 단축이 돼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만든 이지스 구축한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가격은 2배 이상이고 건조 기간은 3분의 1 이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한국 조선업의 뛰어난 경쟁력인데 가장 큰 강점은 초고율 건조 공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야드 인프라, 정교한 공정관리, 그러니까 이 조선소의 모든 공간을 적절하게 잘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 해군이 지금 만들려고 있는 차세대 함정들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사출 장치라든지 고출력 레이더든지 또 더 나아가 레이저까지 또로 무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해야 되는데 한국 조선업계는 초대형 상선을 만들면서 최고 수준의 이런 또 관련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차세대 함정에 고스란히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한국 조선업계는 또 이 장점은 뭐냐면 촘촘하고 경제경력이 있는 조선 기자재 벨트, 그러니까 조선소 매우 가까운 배후 공업단지의 강제, 전선, 특수도료 등 이런 또 협력업체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군함도 기본 구조물과 상당수 일부 부품은 상선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은 또 고스란히 특수선에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미국 현지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거잖아요. 기술까지 넘겨야 되고요. 실제 한국 기업에 남는 이익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미국 현지 조선소에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인건비가 비싼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술까지 넘겨주면은 뭐 결국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되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조선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악명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비용적 손실을 상쇄하고도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고 또 무형의 이익까지 더한다면은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고용하고 또 투자를 하면은 마진이 좀 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자재나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알짜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 용접이나 단순 조립과 같은 인건 비중이 크고 마진이 낮은 조립 공정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수행을 하고 마진이 높은 핵심 기자재 라이선스 로열티는 우리가 챙기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함정 MRO 시장은 연간 20조 원이 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장의 특성은 한번 진입하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일종의 구독형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를 활용할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부품의 수급이나 정비 엔지니어링 자문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챙기면 되죠. 그리고 신규 건조 사업은 경기 변동이나 정치적 기조에 따라 끊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심하죠. 그러나 이제 MRO 같은 경우는 매년 의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따박따박 챙길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협력하는 외국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있는 조선소를 현대화하려고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 또는 저금리 금융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육성할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또 제공하는 보조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의 높은 인건비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해양 방산 시장에서 미국 해군에게 납품한다는 타이틀은 지구상 최고의 신용 등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의 납품 레퍼런스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현지화를 해야만 한다 하는 상황이라도 그래서 단기 마진이 일부 깎이더라도 이를 통해 미국 그러니까 해군에 납품하는 것을 통해 확보하는 브랜드 가치는 백지수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서두르는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 해군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숫자에서 중국은 이미 압도했죠.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이 317척, 중국이 110척이었는데 2020년 중국이 350척, 미국이 293척 이미 추월했죠.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297척, 중국이 370척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은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은 미국의 23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은 상선 부문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그것을 또 군함에 또 전용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2022년 아주 인터넷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상하이에 장난 조선소가 있습니다. 상선과 특수선을 모두 건조하는 조선소인데 이 조선소에서 중국의 최신의 052D형 구축함이 무려 15척이 한꺼번에 찍어내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죠. 이게 중국의 가공할 조선 능력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대표적 사진인데 반면에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조업에 세트하면서 조선업도 아울러 세트했고요. 군함을 수리하거나 또 군함을 건조하는 거는커녕 수리할 능력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있죠. 그래서 도저히 당분간 이 격차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SOS를 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니까 중국의 관영 언론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은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강력히 한미 조선 동맹을 흔들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바로 코앞에 이제 한국에 미국의 거대한 정비 생산 배후 기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맡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함 정비를 맡긴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인 건가요? 이게 미국이 아무나 MRO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한국의 뭐 기술력, 보안 시스템, 국가적 신뢰관계 모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했다, 보증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입찰하려면은 MSRA라는 것을 반드시 따야 됩니다. 이게 Master Ship Repair Agreement, 함정 정비 협약.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 해군의 보급 체계 사령부 NAVSUP가 전 세계에 있는 조선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평가한 뒤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MSRA를 따르면은 단순하게 기술력만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재무 건전성도 있어야 되고 생산과 안전 설비도 수준급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부품 공급망 관리 능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보안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준도 필요하고 이런 거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데 이것을 국내 주요 조선소들이 다 통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받았다, 인증받았다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로 이제 하나원시 지난해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을 완료했는데 군수지함에는 윌리실라함을 6개월 안에 외관을 정비하고 모든 내부 군자를 다 분해한 뒤 정비하고 재조립해서 완벽하게 갖춰서 납품을 한 거죠. 근데 원래 당초 예상 기간은 3개월인데 정비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서 손상 부위를 추가로 발견해가지고 먼저 미국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계획을 통해서 3개월 안에 모든 정비 소요를 다 마치고 완벽하게 수행해서 딱 납품했다는 것을 기술력을 또 입증을 받았죠. 현재는 MRO 중심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 해군 함정 건조일 것 같은데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현재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국과 해상 패권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당분간은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게 SOS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행법을 우회하거나 개정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전투함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걸 우회하는 것도 힘들고 개정하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좀 꼼수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선체를 상당 부분 조립해서 블록으로 나눠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 현지에서 이거를 조립을 한 뒤에 미국의 이제 뭐 무기 체계나를 얻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협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산들을 넘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법적 규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번스톨레프슨법이나 존스법이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회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보안 문제인데 미국의 이제 이지스 전투 체계는 미국이 이제 보안으로 비밀로 묶어 있는 전투 체계이기 때문에 핵심 군사 기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조선소 미측이 요구하는 어떤 사이버 보안 방어 체계를 좀 더 갖춰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중국산 기자재를 배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충족해야 되는 만 했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노조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고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현지 노동력의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약 문제도 또 심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숙련공을 보내서 현지의 인력들을 또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또 숙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힘들더라도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게 미국 현지 노조와 정치권이 미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다. 이런 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에 이제 MOU를 맺으면서 더 이상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구나 나름 안도를 했는데 또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정학 리스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계속 상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앞으로도 세계의 어떤 전반적인 안보 생태계가 바뀌기 끊임없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상수입니다. 잘 감안하시고 성공 투자를 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